안녕하세요. 중간고사는 잘 보셨는지요? 다음 진도는 파동과 정보통신입니다. 중학교 때 배웠던 빛이나 소리와 같은 파동의 성질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면서 이번 주 수업 내용을 학습해봅시다. 먼저 파동의 정의입니다. 파동은 물질의 한 곳에서 생긴 진동 상태가 매질이라고 부르는 물질을 따라 전파되어 에너지를 이동시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외적으로 빛과 같은 전자기파는 매질 없이 전파됩니다. 그 이유는 전자기파를 배울 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질은 제자리에서 진동할 뿐 매질 자체가 전파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파되는 것은 파동의 에너지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파동이 처음 발생한 곳을 파원이라고 하고 앞에서 언급했듯 파동을 전파시켜주는 물질을 매질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면파의 물, 음파의 공기, 역학파의 줄 등이 매질에 해당하는 물질입니다. 파동의 특성을 잘 나타내기 위해 그래프를 활용합니다. 아래 그림에 나온 변이 위치 그래프와 변이 시간 그래프를 살펴봅시다. 수학 시간에 보았던 사인 파형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접하는 파동은 모두 사인과 코사인 함수의 결합골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변이 위치 그래프는 어느 한 순간의 파동을 위치인 x값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시간을 정지시켰을 때 파동의 순간적인 모습이라고 보면 됩니다. 변이 시간 그래프는 한 점의 진동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므로 동일한 변이를 갖게 되는 시간 간격을 측정하면 주기를 알 수 있습니다. 변이 위치 그래프를 좀 더 해석해 볼까요? 먼저 파동의 가장 높은 곳을 마루,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마루와 골은 변이가 최대인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파장인데요. 변이가 같은 두 점 사이의 수평거리입니다. 그 예시로 마루에서 마루까지 또는 골에서 골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파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수학 시간에 배웠던 사인파형 모양 하나 또는 코사인파형 모양 하나가 한 파장의 길이를 구하는 또 다른 방법이겠죠. 진폭은 파동이 진동하는 정도를 의미하고 정확히는 파의 중심으로부터 마루나 골까지 수직거리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주기와 진동수입니다. 주기는 매질의 각 점이 1에 진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며 기본 단위는 초를 사용합니다. 진동수는 1초 동안 파동이 진동하는 횟수를 의미하며 단위는 헤르츠를 사용합니다. 또한 진동수는 주기의 역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위의 빈칸에 적절한 용어를 채워봅시다. 이제 파동의 전파와 속력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파동의 속도, 파속인데요. 한 주기 동안 이동한 거리가 한 파장임을 이용하며 거속시 공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잠깐 파동이 전달하는 것은 매질이 아니라 파의 에너지임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파속은 파장을 주기로 나눈 것입니다. 또 주기의 역수는 진동수이므로 파속은 진동수와 파장의 곱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식으로 쓰면 V는 T분의 람다 또는 V는 F 람다입니다. 같은 매질 속에서는 파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즉, 일정하죠. 또한 한 번 발생한 파동은 반사, 굴절, 회절 등의 현상이 일어나도 진동수가 일정합니다. 파동 자체가 진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진동수가 파의 특성입니다. 만약 진동수가 다르다면 다른 파동인 거죠. 매질의 종류나 상태에 따른
파의 속력에 대해 알아볼까요? 줄을 따라 진행하는 파동에서는 줄이 가늘수록 줄이 팽팽하게 당겨질수록 속도가 증가합니다. 즉, 선밀도가 감소할수록 줄의 장력이 증가할수록 파속이 증가하는데 기타 줄을 튕겨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물결파입니다. 물의 깊이가 깊을수록 파속이 빨라지는데 깊은 곳에서 물결파의 파장이 길어지고 짧은 곳에서는 파장이 짧아집니다. 특히 지구과학에서는 해안가에서 바다의 깊이가 갑자기 달라질 때 해류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한리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파, 즉 소리는 어떨까요? 음파는 공기를 매질로 하여 주기적인 압축과 팽창을 하면서 전달되는 종파입니다. 따라서 입자들이 빽빽히 모여서 진동하기 좋은 매질은 고체, 액체, 기체 순이고 이 순서로 소리의 전파 속도가 빠릅니다. 잠수함에서 음파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죠. 또한 매질의 온도가 높을수록 음속이 빠르고 상온에서 음속은 약 340m/s입니다. 이렇게 매질의 상태에 따라 파속이 달라지는 것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예가 지진파를 이용하여 지구 내부의 구조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파동을 분류해 봅시다. 먼저 파의 진행 및 진동 방향에 따른 분류로 횡파와 종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예시로 들었던 사인파나 코사인형의 파동 모양은 모두 횡파에 해당합니다. 즉,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동 방향이 서로 수직인 경우이고 줄을 잡고 위아래로 흔들면 S자 모양으로 파동이 생기면서 전파하는 형태를 생각하면 됩니다. 그 예시로는 앞에서 물결파라고 했던 수면파, 빛과 같은 전자기파, 지진파의 S파가 있습니다. 종파는 매질의 진동 방향과 파동의 진행 방향이 서로 나란한 경우이고 용수철을 앞뒤로 흔들었을 때 용수철이 뭉쳐있는 밀한 부분과 퍼져있는 소원 부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면서 파동이 전파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앞에서 들었던 음파 소리가 있고 지진파의 피파가 종파에 해당됩니다. 그 외에도 파면의 모양에 따라 2차원의 평면파와 3차원의 구면파가 있고 매질의 유무에 따라 역학파와 전자기파가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일반적인 파동의 정의는 매질의 진동입니다. 따라서 역학파 또는 탄성파가 우리에게 익숙한 파동인데요. 음파는 공기, 지진파는 지면, 수면파는 물이 각각 파동의 매질에 해당합니다. 이에 비해 빛을 포함하는 전자기파는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기파가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 유도에 의해 전파되기 때문인데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나오는 별도의 소단원에서 전자기파의 분류와 성질에 대해 자세히 배울 예정입니다. 이제 파동의 가장 중요한 성질인 굴절에 대해 학습해 봅시다. 파동은 반사, 굴절, 회절, 간섭 등의 특별한 성질을 갖습니다. 반사는 중학교 때 이미 배웠기 때문에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갑시다. 참고로 간섭은 다다음 단원에서, 회절은 내년 물리학2에서 배우게 됩니다. 먼저 파동의 반사입니다. 파동이 진행 중에 다른 매질을 만났을 때 그 경계면에서 처음의 매질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가장 흔한 예시로 거울면에서 일어나는 빛의 반사를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현실에서는 다음 쪽에 있는 그림처럼 반사와 굴절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반사의 법칙은 잘 아시죠? 반사가 일어날 때 입사각과 반사각은 같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각도를 측정할 때에는 경계면의 수직인 법선을 긋고 법선으로부터의 각을 입사각과 반사각으로 정의한다는 점입니다. 뒤에 나오는 굴절각 역시 법선으로부터의 각으로 정의하고 측정한다는 점을 기억해 두세요. 파동이 반사할 때에는 진행 방향만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파동의 요소인 파속,
파장, 진동수 등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파동의 굴절입니다. 파동이 한 매질에서 성질이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파동의 속력이 달라져서 진행 방향이 꺾이는 현상입니다. 앞에서 반사와 굴절이 같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고 했죠. 두 현상 모두 파동이 서로 다른 매질로 진행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파동이 경계면에서 모두 반사되는 경우는 전반사라고 해서 역시 따로 배우게 됩니다. 아래 그림에서 물결파의 굴절을 확인해 봅시다. 앞에서 깊은 곳에서 물결파의 속력이 빠르고 얕은 곳에서 속력이 느리다고 했던 것 기억나시나요? 파도가 깊은 곳에서 얕은 곳으로 칠 때 물결파가 성질이 다른 매질로 입사하는 것과 같습니다. 파동이 경계면의 수직으로 입사할 때에는 모든 점의 속력이 똑같이 느려지기 때문에 굴절이 일어나지 않고 진행 방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나번 그림과 같이 파동이 매질의 경계면에 비스듬히 입사를 하면 다른 매질에 먼저 들어간 부분과 나중에 들어간 부분의 파속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경계면에서 굴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른 예시를 하나 더 들자면 바닷속에 있는 빠진 사람을 구조하러 가는 해변에 있는 인명구조원의 이동 경로를 들 수 있습니다. 사람을 가능한 빨리 구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최소 시간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페르마의 원리를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해변에서 뛰는 속력이 바다에서 수영하는 속력보다 빠르기 때문에 최단 시간으로 구조하기 위해서는 해변으로 많이 이동하고 수영을 조금 하는 것이 더 빠르겠죠. 그렇다면 직선 경로가 아닌 조금은 돌아서 가는 것이 실제로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는 경로가 됩니다. 파동의 이동 경로도 이와 동일합니다. 최단거리 경로가 아닌 최소시간 경로로 이동하고 특히 파의 속력이 빠른 물질에서 속력이 느린 물질로 이동할 때에는 법선 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야 최소 시간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인명구조원이 아니라 거북이라면 최소 시간이 되는 이동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거북이는 해변에서 기어가는 속력이 느리고 헤엄치는 속력이 빠르겠죠?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굴절률에 대해 알아봅시다. 단, 굴절률은 빛에 대해서만 쓰는 개념이라는 것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은 전자기파의 일종이라 매질을 필요로 하지 않는 파동입니다. 따라서 어떤 물질 속에서의 빛의 속력은 진공에서보다 느려지게 되는데요. 물질 속에서 빛의 속력에 대한 진공 속에서 빛의 속력인 C의 비율을 그 물질의 굴절률인 N으로 정해야 합니다. 식으로 적으면 N은 속력 V분의 진공에서의 광속C가 됩니다. 따라서 진공의 굴절률은 1이 되고 물질 속 빛의 속도는 N분의 C로 작아집니다. 굴절률과 속도가 반비례하기 때문에 굴절률이 크면 물질 속의 빛의 속도는 작아지고 이를 밀한 매질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빽빽한 밀입니다. 반대로 굴절률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빛의 속도가 빠른 매질을 소한 매질이라고 합니다. 사실 빛에서는 매질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적절하지는 않지만 파동에서 밀한 매질과 소한 매질은 자주 쓰는 표현이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파속이 빠르면 소한 매질, 느리면 밀한 매질입니다. 다음 쪽으로 넘어가서 굴절의 법칙입니다. 파동이 굴절할 때 입사각과 굴절각 사이에는 일정한 비율가 성립하는데 정확히는 두 각도의 사인 B가 일정합니다. 각도는 당연히 법선으로부터의 각도를 재는 겁니다. 사인 함수는 0도에서 90도까지 증가하므로 입사각이 커짐에 따라 굴절각도 증가합니다. 이 비율은 파속의 B와 같고 굴절할 때 진동수는 변하지 않으므로 파장의 B와도 같습니다. 굴절률식을 이용하면 굴절률만 서로 역수의 B가 됩니다. 이 식은 교과서엔 나오지 않으므로 입사각이 증가할 때 굴절각도 같이 커진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뒤에서 전반사의 임계각 공식을 유도할 때 사용할 예정입니다. 스넬의 법칙이라고 해서 식 유도는 삼각형과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보다 아래 두 가지 사례를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속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파동이 진행할 때입니다. 빛으로 예를 들면 레이저 포인터 빛을 공기에서 물로 입사시킬 때인데요. 오른쪽 빈칸의 대소 비교를 찾아봅시다. 시험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위쪽을 1번 매질, 아래쪽을 2번 매질이라고 하면 굴절률은 2번 매질이 더 큽니다. 또한 파속은 1번 매질이 더 큽니다. 그리고 입사각과 굴절각을 서로 비교하면 입사각이 굴절각보다 큽니다. 요약하면 파속이 빠른 매질에서 느린 매질로 진행하는 파동은 법선 쪽으로 굴절됩니다. 그림과 이시 상황을 외워두시면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공기에서 물로 진행하는 빛의 상황입니다. 다음은 파속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파동이 진행하는 상황입니다. 굴절률은 1번 매질이 더 크고 파속은 2번 매질이 더 큽니다. 입사각과 굴절각을 비교하면 2번은 굴절각이 더 큽니다. 따라서 파속이 느린 매질에서 빠른 매질로 진행하는 파동은 경계면 쪽으로 굴절합니다. 물에서 공기 쪽으로 레이저를 쏠 경우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데 입사각을 점점 증가시키다 보면 굴절각이 먼저 90도에 도달하게 되고 그럼 전반사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 단원에서 배우게 됩니다. 굴절 현상은 파동의 속력과 파장이 변하고 진동수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동수가 변하지 않으므로 그의 역수에 해당하는 주기도 일정합니다. 이제 생활 속 굴절 현상에 대해 알아볼까요? 빛의 굴절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흔하게 볼 수 있고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에 의한 빛의 굴절이 아주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물속에 있는 동전이나 물고기가 좀 더 위쪽에 떠 있어 보이는 현상이 그 예시입니다. 물속의 물체를 손으로 건져 올리려고 할 때 눈에 보이는 위치에 없었던 경험이 있었는지요? 또는 얇게 보이는 물 웅덩이가 실제보다 더 깊었다던지 컵에 넣은 빨대가 꺾여져 보이는 현상들도 물에 의한 빛의 굴절에 해당됩니다. 이는 물의 굴절률이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빛이 물에서 공기로 나올 때 입사각보다 굴절각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렌즈에 의한 빛의 굴절입니다. 렌즈는 유리나 플라스틱과 같은 물질로 만드는데 공기보다 굴절률이 큰 물질입니다. 따라서 공기에서 렌즈로, 렌즈에서 공기로 빛이 진행할 때 각각 굴절이 일어나고 렌즈 속 빛의 속력은 공기 중의 속력보다 작으므로 굴절이 일어납니다. 렌즈의 휘어진 정도나 두께를 조절하여 굴절이 되는 정도를 조정하고 빛에 모으거나 분산시키는 볼록 렌즈와 오목 렌즈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그 외에도 신기루나 아지랑이, 별빛의 반짝임과 같이 공기의 특성에 따른 빛의 굴절이 있습니다. 온도가 높아 뜨거운 공기는 분자 운동이 활발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고 빛 입장에선 상대적으로 진공에 가까운 소환 매질입니다. 따라서 따뜻한 공기에서 빛의 속력이 빠릅니다. 반대로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큰 밀한 매질이고 빛의 속력이 느립니다. 한여름에 뜨거운 아스팔트 지면에서 차가운 상공 쪽으로 빛의 굴절이 일어나게 되면 마치 중간에 물이 있어서 반사가 일어난 것으로 생각되는 신기루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굴절률이 변할 정도로 대기의 온도차가 크게 날 때 일어나는 현상이기에 한여름 무더위일 때나 일교차가 큰 날에 생기는 현상이죠. 다음은 소리, 음파의 굴절입니다. 위에서 온도가 높을수록 음파의 속력이 빨라진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따뜻한 공기일수록 음파 입장에서는 소환 매질이고 차가운 공기는 음파의 속력이 느린 밀한 매질입니다. 공기 중의 소리의 굴절도
지면 복사에 의한 가열과 냉각이 크게 일어나는 날에 잘 발생하는데요. 요즘과 같이 일교차가 큰 날이겠죠? 소환 매질에서 밀한 매질로 파동이 진행할 때 법선 쪽으로 휘어진다. 늘 기억하시면 음파 역시 찬 공기 쪽으로 휘어진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낮에는 지표면의 복사열 때문에 상공이 차가운 공기이고 소리가 위쪽으로 퍼져 나갑니다. 반대로 밤에는 지표면이 비열이 작아서 빨리 냉각되기 때문에 지면 쪽이 더 차가운 공기이고 소리는 지면에 깔리게 됩니다. 겨울밤에 유난히 고양이 울음소리가 잘 들리는 이유입니다. 이를 표현한 속담이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인데요. 새와 쥐가 각각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생각해보면 기온차에 따른 소리의 굴절을 쉽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제는 다음 주 수업 시간에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